죄송하다고요? 죄송하면 다야! 입주민 김 씨가 소리쳤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경비원 월급으로 외제차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해? 일단 제대로 사과부터 하셔야지. 무릎부터 꿇어봐요. 경비원 강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태수의 도시락을 들고 막 돌아서던 아들의 눈에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입주민의 갑질 사연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와 같이 확인해 보시죠. 새벽 4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헤리티지 팰리스 아파트 로비에 형광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14층 건물 2동이 나란히 솟아있고 펜트하우스 유리창에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어둠 속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태수였습니다. 62살. 등이 조금 굽었고 오른쪽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소리 없이 시큰거렸습니다. 낡은 경비복상의 왼쪽 가슴엔 강태수라는 이름이 박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문을 열고 들어서며 아무도 없는 공간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누가 들어줄 리 없는 인사였습니다. 그래도 그는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비실은 로비 한쪽 구석에 붙어 있는 작은 유리 칸막이 방이었습니다. 성인 2명이 나란히 서면 꽉 찰 만한 공간에 낡은 모니터 2대와 보온병 하나, 그리고 접이식 의자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그 의자에 앉아 교대 일지를 펼쳤습니다. 어젯밤 야간 경비원이 남긴 메모 위로 볼펜 자국이 빼곡했습니다. 읽다 보면 늘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몇 동 몇 호 민원, 주차 시비, 층간소음 항의. 그는 메모를 천천히 넘기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자 로비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릴 때마다 향수 냄새가 먼저 흘러나왔습니다. 출근하는 입주민들은 저마다 깨끗한 구두를 신고 외제 코트 자락을 날리며 성큼성큼 걸었습니다. 태수는 그들이 지나갈 때마다 등을 꼿꼿이 세우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대부분은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이 그의 얼굴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투명한 유리 너머를 바라보듯. 그날 오전 10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늘었다가 점심 무렵에는 굵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하나둘 우산을 들고 들어오기 시작했고 젖은 발자국이 로비 바닥 위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태수는 입구 쪽에 미리 매트를 깔아두었습니다. 그래도 쉽게 닦이지 않는 물기가 안쪽까지 번졌습니다. 302동 박 여사가 들어온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들고 온 우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휘둘러 빗물방울이 사방으로 튀게 만들었습니다. 태수가 방금 닦았던 자리였습니다. 박 여사님, 우산 빗물바지는 저쪽에 있습니다.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낮고 공손한 목소리였습니다. 박 여사가 돌아봤습니다. 눈썹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요? 닦으면 되잖아요. 그게 당신 일 아닌가요? 까칠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수의 오른손이 대걸레 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손등의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굽혀질 때마다 왼쪽 관절이 뻐근하게 당겼습니다. 그는 그걸 티내지 않으려고 입술에 힘을 주었습니다. 박 여사는 그 모습을 한번 내려다보더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며 다른 입주민에게 말했습니다. 요즘 경비들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제가 들어올 때마다 바닥이 이 꼴이에요. 그 말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걸레를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바닥에 물기를 닦고 또 닦았습니다. 로비 한쪽 기둥 옆 강희든이 서 있었습니다. 17살. 학교 가기 전에 아버지 도시락을 들고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하얀 비닐봉지를 두 손으로 쥔 채 그는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지도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입술이 보일 듯 말 듯 달싹였습니다. 손 안에서 비닐봉지가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가 허리를 펴다가 아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는 짧게 웃었습니다. 아주 짧게. 괜찮다는 뜻인지 보지 말라는 뜻인지 이든은 알 수 없었습니다. 태수가 먼저 시선을 거두며 다시 대걸레를 밀었습니다. 이든은 경비실 창가에 도시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유리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우산 없이 걸어 들어가면서도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택배 상자 3개가 경비실 앞에 쌓였습니다. 배달 기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901호, 1203호, 그리고 1405호요. 아저씨가 올려드리면 되죠? 확인을 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고 이미 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상자들을 바라보다가 가장 무거운 것부터 들었습니다. 14층 계단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쓰면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계단으로 올랐습니다. 3번 올라가고 3번 내려왔습니다. 마지막 층에서 내려올 때 태수는 잠깐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숨이 목까지 찼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참에서 그렇게 잠시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퇴근 무렵 태수는 경비실 의자에 혼자 앉아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아침에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반찬은 계란 장조림과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소박했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가 창밖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건물 꼭대기 펜트하우스의 불빛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이면 늘 저 빛이 제일 먼저 켜지고 제일 늦게 꺼졌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천천히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고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이든은 오래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는데 아버지가 대걸레를 밀던 뒷모습이 자꾸 눈앞에 떠올랐습니다. 구분등, 그 위로 번지는 형광등빛, 그리고 아무렇지 않다는 듯 짧게 웃어 보이던 얼굴. 이든은 손을 들어 눈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바닥이 눈꺼풀에 닿는 순간 뜨거운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그대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왔습니다. 이든이 등교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복도에는 이미 출근하는 입주민들의 발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구두굽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핸드백 지퍼를 당기는 소리, 그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가벼운 딸깍 소리. 이든은 책가방 끈을 고쳐 메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사람이 서너 명 모여 있었습니다. 이든이 다가가자 문이 마침 열렸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발을 들여놓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안에 타고 있던 중년 여성이 닫힘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유는 없었고 설명도 없었습니다. 여성은 이든과 눈이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버튼을 눌렀을 뿐이었습니다. 이든은 닫힌 문을 잠시 바라보다가 돌아서서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계단 손잡이를 잡는 오른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학교 가는 길 단지 정문을 나서려는데 외부에 있는 경비실 창문 너머로 아버지 얼굴이 보였습니다.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쳤습니다. 다만 고개가 아주 조금 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건 오후 4시였습니다. 단지 안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나오려는데 경비 강씨 아저씨 아들이죠? 여기서 알바할 생각 있어요? 계산대 아주머니가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악의 없는 그냥 아는 척 하려는 말로 들렸습니다. 이든은 아니요라고 짧게 대답하고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차갑게 뺨을 때렸습니다. 삼각김밥 비닐을 뜯으며 걷는데 단지 안 작은 광장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또래 남자아이 4명이 농구공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름은 몰랐습니다. 서로 마주쳐도 이든은 그들에게 말을 건 적이 없었고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사는 서로 다른 세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든은 시선을 거두고 계속 걸었습니다. 삼각김밥이 생각보다 맛이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이든이 공부방으로 쓰는 방에 들어가 책상 앞에 앉았을 때 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야간 당직 추가됐다. 늦게 들어간다. 밥 챙겨 먹어라. 이든은 문자를 읽고 화면을 껐습니다. 잠시 그대로 앉아 있다가 일어나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밥이 있었습니다. 그는 냄비에 물을 붓고 밥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죽도 아니고 국밥도 아닌 그냥 물에 불린 밥이었습니다. 그걸 조용히 떠먹은 뒤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에는 단어장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형광펜으로 밑줄이 그어진 것들, 빨간 펜으로 발음이 적힌 것들, 포스트잇이 겹겹이 붙어 있는 것들. 책상 위에는 이어폰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오른쪽 귀에 꽂는 부분이 조금 헐거워져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걸 왼쪽 귀에 꽂고 오래된 구형 노트북 화면을 열었습니다. 중국어 강의였습니다. 화면 속 강사가 말하면 이든은 입을 조금 열어 소리 없이 따라했습니다. 입술만 움직이는 아주 조용한 연습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든이 이어폰을 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복도였습니다. 또래 남자아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근데 경비 아들이 우리 동에 살아? 어색하지 않냐? 그 뒤로 낄낄거리는 웃음소리.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든은 이어폰을 다시 꽂았습니다. 화면 속 강사는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을 무렵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경비복 소매에 빗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와 신발을 벗고 부엌에서 물 한 컵을 따라 마셨습니다. 이든 방문 앞을 지나다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든도 그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의를 일시 정지했습니다. 잠시 조용해진 방 안에서 이든은 화면을 바라보며 볼펜 끝으로 노트 귀퉁이를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툭, 툭, 툭. 일정한 박자였습니다. 그러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사의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든의 입술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헤리티지 팰리스 아파트의 불은 경비실 옆 작은 방에서 가장 늦게 꺼졌습니다. 다음 날은 학교 수업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이든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주방에서 물 한 잔을 마신 뒤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경비실에 나가 있었고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든이 들고 나간 건 낡은 청가방 하나였습니다.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어 있는 채로 나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옆 분리수거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 분리수거장은 단지 안 사람들이 거의 발길을 끊는 곳이었습니다. 종량제 봉투를 버리러 잠깐 들르는 게 전부였습니다. 냄새가 배어 있고 파리가 가끔 날았고 바닥에는 박스 테이프 조각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햇빛이 등 뒤에서 밀려들었고 종이 묶음 사이사이로 먼지가 일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종이류 더미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묶인 신문지 사이를 헤치고 박스 아래쪽을 들춰보고 비닐 봉투 안에 든 것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다 손끝에 뭔가 두꺼운 게 잡혔습니다. 끄집어내 보니 영어 회화 교재였습니다. 표지가 반쯤 뜯겨 있고 안쪽 페이지 일부는 습기에 불어 있었습니다. 이든은 교재를 펼쳐보았습니다. 누군가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놓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란 줄이 촘촘하게 그어진 페이지를 넘기다가 이든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Dignity is not given, it is earned. 이든은 그 문장을 한 번 읽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교재를 청가방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그날 분리수거장에서 건진 건 어학교재 대여섯 권이었습니다. 영어 하나, 일본어 문법책 하나, 그리고 표지가 아예 없어서 어떤 언어인지 한 번에 알아보기 어려운 책 몇 권. 가방이 묵직해졌습니다. 이든은 청가방을 어깨에 메고 일어서며 손을 바지에 쓸었습니다. 손바닥에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그는 그걸 확인하더니 다시 한번 천천히 닫고 분리수거장을 나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이든이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며 책상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미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교재들, 반으로 잘린 채 테이프로 이어붙인 사전, 누군가 다 쓰다 버린 노트의 남은 부분들, 서랍 하나로 모자라 침대 밑에도 종이 더미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든은 오늘 가져온 영어 교재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뜯어진 표지 안쪽에 투명 테이프를 붙여 고정시켰습니다. 손이 익숙했습니다. 이런 작업을 처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후 내내 그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어폰 한쪽을 왼쪽 귀에 꽂고 노트북 화면에서 흘러나오는 중국어 강의를 들으면서 오른손으로는 일본어 문법책의 예문을 베꼈습니다. 한 손에는 볼펜, 다른 손으로는 가끔 교재 모서리를 짚으며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술이 쉬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발음을 따라하고 노트에 적은 문장을 소리 없이 읽고 다시 중국어 강의의 말을 받아쓰고 세 가지가 동시에 돌아갔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는 줄도 모른 채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태수였습니다. 낮 당직을 마치고 잠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이든 방 쪽을 보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태수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든이 보였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앉아서 입술을 달싹이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벽 가득 붙은 단어장들이 화면 빛에 반사되어 희끗희끗 빛났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태수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눈으로 훑었습니다. 언제 저걸 다 붙여놓은 건지, 언제부터 저러고 있었던 건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태수의 손이 문틀을 짚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나무에 닿는 순간 그 손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한 번 더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에서 물러서서 왔던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부엌 불을 끄고 현관문을 닫고 다시 경비실로 나가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이든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볼펜을 잠깐 멈추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아까 멈추었던 줄 바로 아래에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불어였습니다. 손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글씨가 반듯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책상 모서리에 놓인 오늘 가져온 영어 교재를 다시 펼쳤습니다. 그 문장이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형광펜 자국이 남아있는 줄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래 빈 여백에 또 그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옮기지 않고 그냥 영어 그대로. 천천히 또박또박. 디그니티 이즈 not given, it is earned. 연필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문장을 적고 난 뒤 이든은 한동안 연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디그니티 이즈 not given, it is earned. 종이 위에 또박또박 눌러 쓴 글씨 위로 형광등 빛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 문장을 잠시 바라보다가 교재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는 헤리티지 팰리스의 밤이 조용히 깔려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단지 정문 앞에 검은 SUV 한 대가 멈추었습니다. 트렁크에서 캐리어 2개가 내려졌습니다. 반짝이는 은색 캐리어였습니다. 그 뒤를 따라 젊은 남자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21살 윤서진이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미국에서 방학을 맞아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문에서 몇 걸음 안으로 마침 청소를 하고 있던 태수가 시선을 들었습니다. 서진이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캐리어 좀요. 부탁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주문하는 것처럼 짧고 가벼웠습니다. 태수는 빗자루를 한쪽에 세워두고 캐리어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서진은 이미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에서는 몇몇 입주민들이 서진을 알아보고 반겼습니다. 어머, 서진 씨 왔어? 방학이에요? 많이 컸네. 어쩜 이렇게 듬직해졌어. 서진은 선글라스를 손에 들고 능숙하게 웃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옆에서 서진 어머니 최 여사가 흐뭇한 얼굴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우리 서진이가 이번에 영어는 물론이고 일본어도 좀 배웠다네요. 최 여사의 목소리에 자랑이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박 여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어머, 잘됐다. 마침 이번 주에 일본 쪽 바이어가 온다는데 혹시 서진 씨가 좀 도와줄 수 있으려나요? 최 여사는 잠깐 서진을 보았고 서진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뭐든 할 수 있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작은 웃음과 감탄이 퍼졌습니다. 이든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후가 되어 단지 안 편의점 앞을 지나다가 서진과 처음으로 마주쳤습니다. 서진이 음료수를 들고 편의점에서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두어 걸음쯤 되었을 때 서진이 먼저 이든을 보았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려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너 경비 아저씨 아들이지? 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짧게 대답했습니다.
서진은 이든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더니 별다른 표정 없이 말했습니다. 몇 살이야? 17요.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대화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든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서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허공을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걸어갔습니다. 지나치는 길에 편의점 유리문에 붙은 일본어 광고 문구를 눈으로 한번 훑었습니다. 걸음이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눈만 그쪽을 향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틀 뒤 오후 단지 안 커뮤니티 라운지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입주민 대표 김 씨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일본에서 온 부동산 관련 방문객 2명과 몇몇 입주민이 모인 비공식 자리였습니다. 서진이 통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최 여사가 아침부터 서진에게 당부했습니다. 잘할 수 있지? 우리 체면이 걸린 거야. 서진은 걱정 마, 엄마.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서진이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들고 번역 앱을 열어 일본어 표현들을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경어 표현 몇 가지를 소리내어 읽어보다가 발음이 어색하게 튀어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여전히 어딘가 걸렸습니다. 서진은 앱을 닫고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그러고는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자신감 있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라운지 모임은 오후 3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서진이 간단한 인사를 일본어로 건네자 방문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주민들이 흐뭇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가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만족스러운 얼굴을 했습니다. 문제는 본론으로 들어가면서부터였습니다. 일본 측 방문객이 계약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문장이 길어지고 경어와 겸양어가 섞였습니다. 서진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한 문장을 다 듣고 나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통역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공백이 생겼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방문객 중 한 명이 상대방에게 일본어로 낮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두 사람의 표정에서 미묘한 무언가가 지나갔습니다. 김 씨가 서진을 보았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든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방문객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라고 말하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지 않은 복도 이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라운지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이 보였습니다. 서진이 말을 더듬는 모습, 방문객들의 표정, 김 씨의 굳은 얼굴. 이든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을 지나쳤습니다. 다만 복도를 꺾어 돌아가기 직전 아주 잠깐 멈추었습니다. 유리 너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뭔가를 생각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잠시 쳐다보다가 걸어갔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라운지에서 나온 서진의 얼굴은 아까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입꼬리만 올라간 웃음이었습니다. 최 여사가 옆에서 잘했어, 수고했어라고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안 서진의 시선이 잠깐 허공에 머물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라운지 안에서는 아직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 끄는 소리, 컵을 치우는 소리. 그 소리들이 조용히 복도로 새어나왔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라운지 복도에서 그 소리들이 잦아들고 난 뒤에도
헤리티지 팰리스는 며칠 동안 평소와 다른 공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뭔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낯선 차량들이 드나들었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평소보다 자주 복도를 오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입주민들이 나누는 대화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우리 쪽에도 배당이 들어온다던데요. 펜트하우스에서 직접 서명한다고 하더라고요. 말끝을 낮추는 목소리들이었지만 기대가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이름이 오가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 꼭대기층 펜트하우스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이 건물에 상주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요 계약이 있을 때면 이곳을 썼습니다. 넓고 조용하고 외부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각국 투자자들을 불러 모아 대규모 부동산 개발 계약을 진행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영국, 일본, 중국, 프랑스 쪽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다고 했습니다. 입주민 대표 김 씨가 그 준비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관리사무소를 들락거리며 경비원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계약 당일 출입구 통제, 주차구역 배치, 케이터링 차량 동선까지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태수는 그 지시를 받아 적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지에 볼펜 자국이 빼곡하게 채워졌습니다. 이든이 그 메모를 본 건 우연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경비실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태수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고 이든은 도시락을 책상 위에 올려두다가 꽂혀있는 메모지에 눈이 갔습니다. 날짜와 시간, 차량 통제 구역, 그리고 제일 크게 적힌 문구 하나. 펜트하우스 VIP 방문 이든은 그 줄을 2번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경비실을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이든은 평소보다 일찍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분리수거장에서 가져온 것들 중 종이 자료들이 따로 묶여 있었습니다. 외국어 경제 잡지 몇 권, 찢어진 계약서 양식 샘플, 그리고 영문으로 된 부동산 관련 기사 복사본이었습니다. 이든은 그것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종이들이 누렇게 빛났습니다. 한 장씩 넘겨보았습니다. 영문 기사 안에서 특정 단어들의 밑줄이 이미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든이 예전에 읽으면서 표시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그 단어들 위를 천천히 짚어갔습니다.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읽는 것인지 외우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일본어로 된 계약 관련 문서 하나에서 손이 멈추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것 중에 일본 경제지 부록으로 끼워져 있던 자료였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조항들을 정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든은 그 부분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노트를 펼쳐 몇 가지를 옮겨 적었습니다. 한자가 섞인 문장이었지만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연필이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오전 케이터링 업체 차량이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흰색 봉고 트럭이었습니다. 옆면에 업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트럭 뒤에서 직원 3명이 내려 짐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은색 보온 용기들, 접이식 테이블, 하얀 린넨 천묶음. 태수가 트럭 옆에 서서 짐 목록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 옆을 지나가다가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짐들 사이로 커다란 서류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케이터링 짐과 함께 실려온 것이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영어와 중국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든의 시선이 그 봉투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단 몇 초였습니다.
트럭 직원이 봉투를 들어 올리며 지나가자 이든의 시선도 함께 움직였다가 끊겼습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경비실로 돌아온 태수가 메모지를 하나 더 꺼냈습니다. 김 씨에게서 추가 지시가 온 것이었습니다. 계약 당일 오전 펜트하우스 층 엘리베이터 일반 입주민 이용 제한. 태수는 그걸 또 받아 적으면서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그날 저녁 이든은 방에서 오래된 불어 교재를 펼쳤습니다. 계약, 조항, 손실, 책임. 그 단어들을 불어로 찾아보았습니다. 교재 뒤쪽 새긴 페이지를 펼쳐 볼펜으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러고는 노트에 4개의 언어로 같은 단어들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이든은 그 단어들을 손가락으로 훑쳤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베란다 창틀이 가늘게 울렸습니다. 이든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노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연필을 든 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적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졌습니다. 형광등이 책상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 빛 아래서 노트의 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갔습니다. 사흘 뒤, 그 날짜가 이든의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박혀 있었습니다. 사흘은 짧았습니다. 이든이 노트를 채우고 단어를 외우고 밤을 버티는 동안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 아침이 왔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는 평소보다 일찍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케이터링 차량이 다시 들어왔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로비 화분 위치를 바꾸고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작은 방향제가 새로 걸렸고 펜트하우스 층으로 가는 버튼 옆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건물 전체가 뭔가를 위해 차려입은 것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태수는 그날도 새벽 4시에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에 들어서자마자 메모지를 확인했습니다. 추가 지시사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주차구역 어는 VIP 차량 전용, B구역은 케이터링 및 관계자 차량, 일반 입주민 차량은 C구역으로 유도. 태수는 메모를 읽으며 형광펜으로 줄을 그었습니다. 그러고는 방안 조끼를 걸치고 주차장 쪽으로 나갔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각이었고 지하 주차장 안은 형광등 빛만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넘자 외부 차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세단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태수는 입구에 서서 차량을 확인하고 구역을 안내했습니다. 차창이 열리면 안을 확인하고 방문자 명단과 대조하고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같은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등이 뻐근했지만 자리를 뜰 수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입주민 차량 한 대가 어구역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어구역은 VIP 전용입니다. C구역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차창이 내려갔습니다. 입주민 대표 김 씨였습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요? 목소리가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태수가 다시 한번 설명했습니다. 오늘 행사 지침상 어구역은 외부 VIP 차량만 가능합니다. 아시다시피 지침을 주신 분이 김 대표님이셔서 그래서 내가 지침을 어겼다는 거예요? 김 씨의 목소리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차 안에서 내린 김 씨는 주차장 바닥에 구두 굽소리를 내며 태수 앞에 섰습니다. 내 차가 어디 주차하든 그게 당신이 상관할 일이에요? 태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침대로 안내한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마침 케이터링 직원 차량이 들어오다가 최 씨 차의 옆부분을 스치고 말았습니다. 아주 작은 접촉이었습니다. 긁힌 자국이 생겼는지조차 바로 확인이 안 될 만한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이거 봐요.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주차장 천장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태수가 황급히 다가가 차 옆면을 살폈습니다. 미세한 흠집이 하나 나 있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차량 동선을 더 철저히 관리했어야 죄송하다고요? 죄송하면 다해요? 김 씨가 주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느새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 2명, 관리사무소 직원, 그리고 마침 지나가던 입주민 몇 명까지. 김 씨는 그들이 모인 것을 확인하듯 한번 둘러보더니 다시 태수 앞에 섰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차가 이렇게 됐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태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리비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김 씨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비원 월급으로 외제차 수리비를 어떻게 감당해요? 웃음 같은 소리가 주변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누가 웃은 건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들렸습니다. 태수의 목 근육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 씨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죄송하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지. 그냥 고개 숙인다고 사과해요? 무릎을 꿇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도, 관리사무소 직원도, 지나가던 입주민도. 그 침묵이 태수에게 쏟아졌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가운 주차장 바닥이 무릎에 닿는 순간 형광등 빛이 그의 등 위로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이든이 그 장면을 본 것은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시락을 들고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 돌아서던 참이었습니다. 눈에 들어온 건 순서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의 등, 그 사이로 보이는 김 씨의 옆 얼굴, 그리고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 이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도시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비닐봉지 손잡이가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이든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김 씨도 돌아보았습니다. 이든은 김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태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한 박자 멈추었습니다. 김 씨가 이든을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뭐야, 경비 아들이잖아. 여기서 뭔 말을 해? 주변에서 또 낮은 웃음이 흘렀습니다. 이든의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말이 나오려다가 멈추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다시 보았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주 작게, 아들만 알아볼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이든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태수의 허리춤에 달린 것이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경비님, 펜트하우스에서 연락 왔습니다. 회의 자료 파일 박스를 지금 바로 올려달라고 합니다. 경비실에 맡겨둔 거 있습니다. 태수가 무릎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이든이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잠깐 이든을 보았지만 이미 관심이 식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요, 빨리 올려보내요. 이든은 아버지를 한 번 더 보았습니다. 태수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붉어진 것이 눈가에서 번지고 있었지만
태수는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도시락 봉지를 경비실 창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안에서 파일 박스를 들었습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 할 만큼 묵직했습니다. 이든은 그걸 안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 뒤로 김 씨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주차 문제를 계속 따지는 소리였습니다. 이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스를 안은 채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주차장의 소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올라가는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이든은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스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아 있었습니다. 숫자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숫자가 멈춘 것은 맨 위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든은 파일 박스를 두 팔로 안은 채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펜트하우스 층 복도는 아래층들과 달랐습니다. 바닥이 짙은 회색 대리석이었고 벽에는 조명이 따로 달려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길쭉한 간접 조명이었습니다. 빛이 벽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복도 끝에 두꺼운 원목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이든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박스가 무거웠습니다. 팔꿈치 안쪽이 박스 모서리에 눌렸고 손목이 아래로 당겼습니다. 숨을 고르면서 걸었습니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 원목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한정우 회장의 비서였습니다. 그는 이든을 보더니 잠깐 멈추었습니다. 박스 가져왔어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이든의 얼굴을 한번 보고 박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들어와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비서는 먼저 안으로 들어갔고 이든이 뒤를 따랐습니다. 펜트하우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래층에서 맡을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꽃 향기 같기도 하고 나무 향 같기도 한 것이 공기 속에 엷게 퍼져 있었습니다. 천장이 높았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긴 원목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의자들이 놓였고 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지만 시야가 넓었습니다. 저 멀리 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이미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주변에 10명 남짓이 서거나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사이에 통역 준비를 하는 서진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한쪽 끝에 서서 앞에 놓인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살짝 깨문 채로 서류를 넘기는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이든을 보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박스를 테이블 한쪽에 내려놓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이든은 지시대로 박스를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내려놓고 허리를 펴는 순간 팔꿈치 안쪽이 화끈거렸습니다. 박스 모서리에 눌린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든은 그걸 잠깐 내려다보다가 팔을 내렸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됐어요. 나가도 됩니다. 이든이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돌렸습니다. 문 쪽으로 두 걸음을 걸었습니다. 그때 테이블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어였습니다. 두 남자가 나란히 서서 낮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였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든의 발이 멈추었습니다. 들린 것은 단어 몇 개였습니다. 조항, 손실 귀책, 기한. 불어로 나온 말들이었습니다. 이든은 몸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등이 테이블 쪽을 향하고 있었고
얼굴은 문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자세 그대로 귀만 열어두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계약서 특정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른 쪽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든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든이 거기 있다는 것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짐을 나르는 아이가 불어를 알아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비서가 다시 이든을 보았습니다. 왜 아직 있어요? 이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든은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방금 들은 불어 문장들이 다시 돌아갔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또렷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이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 비상구 문 옆에 가서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차가운 벽 온도가 등을 통해 느껴졌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 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방금 들은 문장들을 머릿속에서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이 조항대로라면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이 전부 한국 측으로 넘어간다. 기한 조건도 맞지 않는다. 이든의 시선이 벽의 한 점을 향했습니다. 눈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안에서는 뭔가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든은 분리수거장에서 주운 일본어 자료를 떠올렸습니다. 손실 귀책 조항, 일방적 불이익, 기한 불일치. 그 자료에서 밑줄 쳐두었던 부분들이었습니다. 노트에 4가지 언어로 나란히 적어두었던 단어들이었습니다. 방금 저 방 안에서 나온 말들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든의 손이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주머니였습니다. 손가락이 주머니 안쪽 천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 안쪽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비서가 나왔습니다. 이든을 보고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아직도 있었어요? 이든이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가겠습니다. 비서는 더 말하지 않고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든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든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닫힌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동안 복도 끝 원목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두꺼운 문 너머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웅웅거리며 새어나왔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하는지를.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숫자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든은 정면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그의 눈빛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계속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문이 다시 열렸을 때 이든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비실 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자기 집 쪽으로 걸어가면서 이든은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펼쳐진 손바닥 안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 손을 내려다보다가 다시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이든의 발걸음이 빨라진 건 복도를 꺾어 돌면서부터였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노트를 꺼냈습니다. 4가지 언어로 나란히 적어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줄을 짚어 내려가다가 멈추었습니다. 손실 귀책, 기한 불일치, 일방 불이익 조항. 이든은 그 단어들을 소리 없이 읽었습니다. 그러고는 노트를 덮지 않은 채로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11시 20분이었습니다. 회의 시작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앉았다가를 2번 반복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다시 일어서서 현관 쪽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손이 잠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온 이든은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에 손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러다 누르지 않았습니다. 잠시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계단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계단참 첫 번째 층계에 걸터 앉았습니다.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계단실에서 이든은 노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위층에서 발소리가 몇 번 오갔습니다. 아무도 계단참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이든은 그 소리들을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 위를 손가락으로 두드리는 것을 반복했습니다. 툭툭.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생각이 돌아가는 속도에 맞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서 회의가 시작된 것은 정오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테이블에는 10여 명이 앉았습니다. 한정우 회장 측 관계자, 영국과 프랑스 쪽 투자자, 일본 측 대표, 중국 측 관계자들. 서류들이 테이블 위에 펼쳐져 있었고 각자 앞에 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한쪽 편 통역 자리에 섰습니다. 등이 곧았습니다. 양손이 테이블 위에 얹혀 있었는데 손끝이 서류 모서리를 살짝 누르고 있었습니다. 회의는 처음에 영어로 시작되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측 관계자가 계약의 큰 그림을 설명했습니다. 개발 규모, 투자 비율, 수익 배분 구조. 서진이 그 내용을 받아 영어로 옮겼습니다. 첫 2문장은 괜찮았습니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문제는 영국 측 투자자가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길고 구체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서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생겼습니다. 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 말이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서진은 한국어로 그 단어를 풀어내려 했지만 정확한 법률 용어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손해보상 관련 조항은 지연이 있을 경우에 문장이 흐지부지 끝났습니다. 영국 측 투자자가 옆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교환은 짧았지만 테이블에 앉은 몇몇이 알아채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한정우 회장 측 관계자가 서진을 향해 시선을 보냈습니다. 서진은 서류를 한 장 넘겼습니다. 손이 조금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정중한 어조였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계약 기한 조건에 대해 경어를 갖추어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일본어 특유의 완곡한 표현과 겸양어가 문장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본어 대표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한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는 방향으로 거기서 다시 멈추었습니다. 일본어 원문에서 대표가 정확히 어떤 조건을 제시했는지 서진은 절반쯤만 알아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머지 절반이 빠진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일본 측 대표의 미간이 살짝 모였습니다. 그때 중국 측 관계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단호한 어조였습니다. 계약서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그 내용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목소리에 불만이 담겨 있었지만 격하지 않게 절제된 말투였습니다. 서진의 손이 테이블을 짚었습니다. 중국어 관계자가 말을 끝냈습니다. 통역이 나와야 하는 자리에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입이 열렸습니다. 잠시만요. 그 말이 방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적이 생겼습니다. 서진이 스마트폰을 꺼내려다가 멈추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손이 공중에 잠깐 떴다가 내려왔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가 옆 사람에게 낮게 속삭였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통역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아무도 그 말을 옮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번역이 없어도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쪽 관계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가 비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비서가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프랑스 측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불어였습니다. 계약서 17페이지를 펼치며 그 조항의 기한 조건이 국제관행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말의 속도가 빠르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그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서진도, 비서도, 회장 측 관계자도. 불어 문장이 허공에 떠 있다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서진이 서류를 한 번 더 넘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서류 모서리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진은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프랑스 측 투자자가 불어로 다시 말했습니다. 서진의 얼굴에서 혈색이 조금 빠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있던 기대감 같은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을 둘러싼 사람들의 자세가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등을 기대던 사람이 앞으로 몸을 당기고 서류를 내려다보던 사람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한정우 회장 쪽 관계자가 비서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이대로면 안 돼.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닫혀있던 문이 열렸습니다. 조용히 소리가 거의 나지 않게 이든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심부름할 물건도 박스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눈살을 찌푸리며 이든을 보았습니다. 여기 왜 또 왔어요? 이든은 비서를 보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보았습니다. 서진을 보았습니다. 이든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든의 입에서 나온 것은 불어였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굳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측 투자자가 이든을 보았습니다. 놀람도 아니고 반가움도 아닌 그냥 덤덤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든이 테이블 쪽으로 한 발 들어섰습니다. 비서가 손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프랑스 측 투자자가 이든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말해보시오. 그 한마디였습니다. 비서의 손이 내려갔습니다. 이든이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양복도 안 입었고 서류도 없었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등은 곧았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프랑스 측 투자자를 바라보며 불어로 말했습니다. 조금 전에 계약서 17페이지 기한 조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국제거래 관행상 해당 기한 설정 방식이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투자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넓어졌습니다. 이든의 불어가 유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했습니다. 단어가 맞았고 의미가 살아있었습니다. 투자자가 말했습니다. 그렇소. 정확히 그 부분이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국 측 관계자에게 한국어로 옮겼습니다. 프랑스 측에서 계약서 17페이지의 기한 조항이 국제표준과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행 시작 기준일을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전체 일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서류를 급히 넘겼습니다. 17페이지를 펼치며 눈을 좁혔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주고받았습니다. 테이블의 시선이 이든에게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측 관계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서진 앞에서 했던 질문을 다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특정 조항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 책임이 어느 쪽으로 귀속되는지를 물었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빠르지 않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든이 중국어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조의 손실 귀책 조항입니다. 현재 계약서 문안대로라면 손실 책임이 전부 한국 측으로 귀속됩니다. 이 부분은 재협의가 필요합니다. 중국 측 관계자가 옆 사람을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짧게 말을 주고받더니 관계자가 다시 이든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하오.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한정우 회장 쪽 관계자의 얼굴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에서 뭔가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이든을 바라보다가 비서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 이름이 뭐야? 비서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강이든이라고 합니다. 경비원 아들이에요. 회장 쪽 관계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든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서진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계약 기한 조건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더 세밀하게 물었습니다. 일본어 경어가 문장 안에 촘촘하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든이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경어를 정확하게 갖추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계약 기한의 기산점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일본 측의 우려는 타당합니다. 수정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일본 측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중한 인사였습니다. 아까 서진 앞에서 미간을 모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든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 가득했던 냉기가 걷히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이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이든 가까이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구조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든이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집었습니다. 구조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해당 문장을 짚었습니다. 이 조항은 현재 귀책 사유 발생 시 손실 전액을 갑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갑은 한국 측입니다. 그런데 귀책 사유의 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쓰여 있습니다. 이든이 조항 안의 특정 단어를 손끝으로 짚었습니다. 이 표현 하나 때문에 천재지변이나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손실까지 전부 한국 측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수천억 규모 계약에서 이 조항은 치명적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다가 옆 사람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걸 지금까지 아무도 못 짚었어? 낮은 목소리였지만 방 안모두에게 들릴 만큼 또렷했습니다. 영국 측 투자자가 이든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이 조항을 어떻게 수정하면 좋겠습니까? 이든이 잠깐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귀책 사유의 범위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한정하고 불가항력 조항을 별도로 신설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그래야 양측 모두 예측 가능한 계약이 됩니다. 영국 측 투자자가 볼펜을 들었습니다. 서류에 메모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테이블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꼭 쥐고 있던 서류가 테이블 위에 내려놓인 상태였습니다. 서진의 눈이 이든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든이 불어로 말할 때, 중국어로 답할 때, 일본어 경어를 갖출 때,
그때마다 서진의 입술이 아주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는 것 같기도 하고 입모양만으로 말하려다 멈추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든은 서진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다시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각국 투자자들이 질문을 하면 이든이 받아 해당 언어로 옮겼습니다. 한국어로 답이 나오면 다시 내 방향으로 흘렸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불어. 언어가 이든을 거쳐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1시간 뒤 한정우 회장 쪽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구조 수정안을 반영해서 제작성하겠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각국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측 관계자가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일본 측 대표가 다시 한번 이든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서로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프랑스 측 투자자가 이든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당신 어디서 배웠소? 이든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잠깐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려진 책에서요. 불어로 한 대답이었습니다. 투자자가 잠시 이든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무슨 뜻인지 이든은 묻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구조에 연필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가 아까 표시해둔 것이었습니다. 이든은 그 동그라미를 잠깐 바라보다가 시선을 창밖으로 옮겼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경비실이 있었습니다. 그 작은 유리 칸막이 방에 접이식 의자에 앉아 있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든은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펜트하우스 문이 닫히고 나서도 이든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간접 조명이 벽을 타고 내려앉는 그 복도를 올 때와 같은 속도로 걸어서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주머니 안을 손으로 더듬었습니다. 프랑스 측 투자자에게 받은 명함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딱딱하고 두꺼운 종이였습니다. 이든은 그것을 꺼내지 않고 그냥 손끝으로만 느끼다가 손을 주머니에서 꺼냈습니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경비실 앞에 도착했을 때 태수는 안에 있었습니다. 오후 당직이 시작된 참이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있다가 이든이 들어오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수가 먼저 물었습니다. 다녀왔냐?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태수는 다시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고 이든은 경비실 창가에 잠깐 기댔다가 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든이 돌아서는 순간 태수의 시선이 아들의 등을 따라갔습니다. 그 등이 복도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태수는 모니터를 보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부터였습니다. 펜트하우스에 있던 케이터링 직원 중 한 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귀띔을 했고 관리사무소 직원은 퇴근하면서 아래층 입주민에게 흘렸습니다. 경비원 아들이 펜트하우스 회의에서 내 나라 말로 통역을 했다. 계약서에서 문제 조항까지 찾아냈다. 외국인들이 명함을 줬다. 말이 말을 타고 번졌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 입주민 단체 채팅방에 누군가 올린 짧은 글이 순식간에 답글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이든이 분리수거장 쪽을 지나고 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 여사였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걸음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이든이 돌아보자 박 여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든 씨, 잠깐요. 이든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박 여사가 다가와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저번에 로비에서 아버님한테 제가 좀 심하게 했죠. 그 부분은 미안해요. 말끝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든은 박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것도 풀린 것도 아닌 얼굴이었습니다. 잠시 후 이든이 말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군요. 박 여사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대답을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든이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박 여사가 그 뒷모습을 보다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이틀 뒤 한정우 회장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서가 직접 경비실로 내려왔습니다. 태수가 자리에 있었는데 비서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강이든 씨 계십니까?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수의 손에 들려있던 볼펜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는 비서를 보다가 아들방 쪽을 보았다가 다시 비서를 보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태수가 조용히 말하고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든이 나온 건 몇 분 뒤였습니다. 비서 앞에 서자 비서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번 주 중으로 시간을 내달라고 하셨습니다. 편하신 날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이든이 명함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비서가 돌아가고 나서 이든이 태수를 보았습니다. 태수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명함을 바라보는 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말했습니다. 밥 먹었냐? 이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수가 다시 모니터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굳어있던 턱선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입주민 대표 김 씨가 경비실로 왔습니다. 태수가 밖에서 주차장 쪽 점검을 하고 있었고 이든이 마침 도시락을 가져다 놓으러 들른 참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추었습니다. 얼마 전 주차장에서 태수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든이 먼저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수 씨 계세요? 이든이 답했습니다. 잠깐 자리 비우셨습니다. 김 씨가 고개를 끄덕이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일은 내가 너무 심했어요. 사람 앞에서 그러면 안 됐는데.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평소의 김 씨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든은 그 말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김 씨가 입술을 한번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죠. 김 씨가 돌아선 뒤였습니다. 태수가 주차장 쪽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경비복 소매를 걷어올린 채 점검 서류를 들고 걷고 있었습니다. 김 씨와 복도 끝에서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이든은 경비실 유리 너머로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김 씨가 태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말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몸이 잠깐 굳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든은 그 장면을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단지 안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잎이 아직 다 나지 않은 나뭇가지였습니다. 가지 끝에 작은 연두빛이 돋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든이 분리수거장 앞을 지나쳤습니다. 습관처럼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종이 묶음이 새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든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구 앞에 서서 잠깐 그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서 찢어진 교재를 꺼내 테이프로 붙이던 손이 기억났습니다. 이어폰 한쪽을 왼쪽 귀에 꽂고 중국어 발음을 따라 하던 새벽이 기억났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혼자 쌓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든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경비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작은 유리 칸막이 방 안에 태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보면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아래서 굽은 등이 그대로 보였습니다. 이든은 그 자리에서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걷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서서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작았습니다. 혼잣말처럼 나왔습니다. 경비실까지 들릴 만한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존중받을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늦게 알아보셨을 뿐입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가지 끝에 도단한 연두빛이 흔들렸습니다. 경비실 안에서 태수가 뭔가를 적다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창밖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생각이 멈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볼펜을 들었습니다. 이든은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비실 앞을 지나면서 창문 너머 아버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이든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유리 한 장이 있었고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무것도 없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헤리티지 팰리스의 밤이 내려앉았습니다. 펜트하우스 불이 켜졌습니다. 경비실 불도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층 작은 방 하나의 불도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개의 불빛이 같은 건물 안에서 각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사실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불빛들의 무게가 조금 달랐습니다.